3년 동안 하녀처럼 짓밟고 뒷문으로 내쫓은 그 여자가 화윤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가난한 고아라는 이유로 시댁의 멸시를 견뎌온 한서윤은 결혼 3년 만에 이혼 서류 앞에 앉았다. 남편 이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모욕을 막지 않았고 서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집을 떠났다. 그러나 그녀가 하인들이 드나드는 뒷문을 나서는 순간 화윤그룹의 검은 차량 행렬이 저택 앞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선두 차량에서 내린 강태주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서윤의 진짜 신분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이혼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의심의 시작이었다.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유로 오해숙의 손가락이 느리게 미끄러졌다. 손톱 끝에 칠해진 짙은 자주색이 한서윤의 서명란을 두드릴 때마다 조용한 응접실 안에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해숙은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를 사람이라기보다 처분을 기다리는 낡은 물건처럼 바라보았다. 여기에 서명해 결혼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항이야. 서윤이 문서를 내려다보자 해숙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설마 우리 집에서 3년이나 먹고 살았으면서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은 아니겠지. 옆에 앉아있던 이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도 이 조항에 동의해? 준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대로 하는 게 서로 편해. 서로라니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서윤아, 오늘까지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문제를 만든 사람이 나야. 해숙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감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우리 준호가 너 같은 애를 아내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서윤은 해숙을 보지 않고 남편만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당신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말 몰랐어. 준호의 입술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끝내 나온 대답은 그녀가 이미 수백 번 들었던 말과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어. 서윤은 웃지 않았지만 웃음보다 더 차가운 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3년 동안 그녀는 준호의 그 말을 사랑의 미숙함이라고 믿었다. 어머니에게 평생 눌려 살아온 남자의 두려움이라고 이해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고 자신이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 그가 단 한 번쯤은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불인노, 그러나 이혼 서류를 사이에 둔 지금도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숙의 그림자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서윤은 합의서를 한 장씩 넘겼다. 그녀에게 지급되는 돈은 없었다. 결혼식 때 받았던 예물도 모두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 집에서 알게 된 사업상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문장에는 유난히 두꺼운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서윤이 그 부분에서 손을 멈추자 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조항은 회사 사정 때문에 필요한 거야. 내가 당신 회사 정보를 훔치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3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필요한 마지막 말이 의심이구나. 해숙이 코웃음을 쳤다. 아내였으니까 더 조심해야지. 너는 원래 가진 게 없는 애잖아. 잃을 것도 없는 사람 얻어 무서운 법이야. 서윤의 눈빛이 순간 깊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만년필을 꺼냈다. 손잡이에는 오래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외할머니가 대학 합격 선물로 사주었던 것이었다. 해숙은 그 초라한 물건을 보며 다시 비웃었지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한서윤. 세 글자를 완성한 순간 3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끊어졌다. 준호도 서명했다.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서윤은 그의 손가락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더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이 반복될 때 그것은 성격이 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키는 두려움은
결국 비겁함이 되었다. 해숙은 서류를 재빨리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긴 뒤 봉투에 넣었다. 마치 서윤이 마음을 바꿔 종이를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서둘렀다. 이제 내 물건 가지고 나가. 기사가 정문에 차를 세우면 이웃들 눈에 띄니까 뒷문으로 가고.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다. 제 물건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결혼 예물은 두고 가야 해. 전부 화장대 위에 있습니다. 준호가 사준 가방과 옷도 우리 집 돈으로 산 거야. 안 가져갑니다. 해숙의 얼굴에 잠시 당황이 스쳤다. 상대가 매달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해야 자신이 승자가 될 수 있는데 서윤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았다. 준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말했다. 적어도 내가 데려다 줄게.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친절은 불이 꺼진 뒤 도착한 소방차처럼 무의미했다. 어디로 데려다 주려고? 호텔이라도 잡아줄 수 있어.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해숙이 끼어들었다.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 친정도 없는 애가 당장 어디로 가겠니? 서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셨군요. 해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2층 침실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전날 밤부터 자신의 흔적을 하나씩 지웠다. 옷장에 걸린 값비싼 원피스와 준호가 출장에서 사온 가방은 그대로 두었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 2장과 외할머니의 반지 그리고 손바닥만한 검은 상자만 챙겼다. 그 상자 안에는 3년 전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편지가 들어있었다. 화윤그룹 한성철 회장의 친필 서한. 그 편지는 그녀가 한씨 가문에 잃어버린 외손녀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가문의 자산과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낸 뒤 돌아오면 정식 후계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평범한 삶에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준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가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듣고도 손을 잡았던 날, 서윤은 처음으로 조건 없는 가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조심스럽게 뜯어낸 흔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오래된 봉투가 손상된 것이라고 넘겼지만 오늘 아침 서윤은 상자의 안감 아래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단 2단어가 남아 있었다. 최종 관찰. 그녀가 상자를 가방에 넣는 순간 문 밖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안 나갔니? 마지막까지 사람 기다리게 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서윤은 빈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흘린 눈물은 두고 갈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이 자신을 붙잡게 두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계단을 내려오자 거실 한쪽에 서 있던 집사와 도우미들이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서윤이 식사를 거른 날 몰래 죽을 끓여주었고 해숙이 던진 찻잔에 손등을 다쳤을 때 약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집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현관으로 향하려던 그녀 앞을 해숙이 막아섰다. 어디로 가니? 정문 말고 주방 쪽으로 가라고 했잖아.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해숙은 아들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오늘 투자사 사람들이 집 근처를 지나갈 수도 있어. 이혼한 며느리가 짐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무슨 소문이 나겠니? 서윤은 잠시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3년 전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던 문이었다. 그날 해숙은 친척들 앞에서 서윤의 팔을 잡고 웃으며 우리 집 귀한 며느리라고 소개했다. 결혼식 사진 속의 그 미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서윤은 미련 없이 방향을 틀었다. 그래요. 뒷문으로 나가겠습니다.
해숙의 얼굴에 승리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서윤은 한 걸음 뒤에서 멈춰 돌아보았다. 대신 오늘 이후로는 어떤 이유로도 저를 부르지 마세요. 준호가 급히 말했다. 서윤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끝낼 필요는 없잖아. 서윤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곧 가라앉았다. 우리를 이렇게 끝낸 건 오늘의 서명이 아니야. 당신이 매번 침묵했던 그 순간들이야. 주방 옆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하던 서윤은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화면에는 단 한 줄만 떠 있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녀는 3년 전 화윤 측 연락 담당자와 약속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기간이 끝나는 날 가족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이 정확한 귀환일이라고 알린 적이 없었다. 이혼 절차가 언제 끝날지조차 오전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윤이 메시지를 지우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해숙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해숙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말씀하신 대로 서명받았어요. 네,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서윤은 문고리를 잡은 채 귀를 기울였다. 잠시 뒤 해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약속하신 자금 지원은 차질 없는 거죠. 이혼만 끝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복도 끝에서는 해숙의 옆모습만 보였다. 그녀는 서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황급히 통화를 끊었다. 뭘 봐.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제 이혼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해숙의 표정이 굳었다가 곧 비웃음으로 덮였다. 이제 남인데도 남의 집 사정에 관심이 많구나. 준호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해숙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 일도 아니야. 얘가 마지막까지 트집을 잡는구나. 서윤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해숙이 말한 자금 지원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날카롭게 박혔다. 뒷문이 열리자 넓은 서비스 진입로와 높은 담장이 보였다. 서윤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정문과 달리 이곳에는 화단도 손님을 위한 조명도 없었다. 쓰레기 수거 차량과 배달기사가 드나드는 좁은 통로뿐이었다. 해숙은 문 안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다. 택시를 불렀으면 빨리 타고 가. 그리고 혹시 기자들이 찾아와도 우리 집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마. 네가 억울한 척 해봐야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준호는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면서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 서윤이 캐리어 손잡이를 고쳐 잡으며 물었다. 준호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결혼 후 처음으로 이름 뒤에 차가운 호칭을 붙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몸 조심해. 그 말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잔인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검은 세단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 뒤로 같은 색상의 차량이 끝없이 이어졌다. 저택 앞을 지키던 경비원이 놀라 무전기를 들었고 인근 주택의 관리인들까지 밖으로 나와 행렬을 바라보았다. 차량의 번호판 옆에는 은빛학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국내에서 그 문양을 모르는 재계 사람은 거의 없었다. 화윤그룹 오너 일가의 공식 차량에만 사용되는 표식이었다. 해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화윤에서 왜 여길 와? 최근 자금난에 빠진 명진유통은 화윤 계열 금융사와의 거래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해숙은 급히 옷깃을 정리한 뒤 정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선두 차량은 저택의 화려한 정문을 지나쳐 서윤이 서 있는 뒷문 앞에서 멈췄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동시에 내렸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차례로 정렬되며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선두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긴 다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짙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강태준이었다. 서윤은 그를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었다. 화윤그룹의 전략본부장, 한성철 회장의 양자이자 회장이 공식 석상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후계 후보라고 알려진 인물. 차갑게 정돈된 얼굴과 감정을 읽기 어려운 눈빛 때문에 언론에선 그를 화윤의 검은 칼이라고 불렀다. 태준은 해숙도 준호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다가올수록 서윤의 손가락이 캐리어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태준은 그녀 앞에서 멈춘 뒤 허리를 깊이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가씨.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해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가씨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태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차분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방금 빈손으로 내쫓은 여자는 화윤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해숙은 입을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녀였다. 방금 전까지 서윤을 뒷문으로 내쫓던 여자는 순식간에 다정한 미소를 만들며 앞으로 다가왔다. 서윤아, 이게 무슨 말이니? 네가 왜 화윤그룹 상속녀라는 거야? 이런 중요한 일을 왜 가족에게 숨겼어? 그녀가 서윤의 팔을 잡으려 하자 수행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막은 뒤 스스로 몸을 피했다.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3년이나 함께 살았잖니. 들어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 방금 전에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이혼도 다시 생각하면 돼. 준호가 그 말에 놀라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해숙은 아들의 팔을 세게 잡았다. 넌 가만히 있어.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화윤의 상속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숙의 말투와 눈빛과 자세가 모두 달라졌다. 3년 동안 서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존중이 단 몇 초 만에 생겨났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힘에 대한 굴복이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내가 화윤과 관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럼 나를 시험한 거야. 당신을 시험하려고 결혼한 적 없어.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이름이 없을 때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으니까. 준호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났다. 서윤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이제 답을 알았고. 태준은 수행원에게 눈짓했다. 한 사람이 서윤의 캐리어를 받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잡이를 놓지 않았다. 제가 들 수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강제로 빼앗지 않고 손을 거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숙이 다급히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강 본부장님, 명진과 화윤 사이에도 중요한 거래가 있고 저희 며느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두 집안이 먼저 의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준이 그제야 차갑고 무표정한 시선이었다. 이혼 서류에 양측 서명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보고라니요? 누가 우리 이혼을 보고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윤을 계속 감시한 겁니까? 태준의 시선이 잠시 서윤에게 닿았다가 다시 준호에게 돌아왔다. 화윤은 필요한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서윤의 눈썹이 가늘게 움직였다.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태준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3년간의 관찰은 오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 순간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관찰이라니요. 태준은 아주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차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혼 서류에 서명할 걸 어떻게 아셨죠? 태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답은 반박자 늦었다. 화윤이 모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들으시면 후회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방금 떠난 집을 돌아보았다. 해숙은 두려움과 계산이 뒤섞인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준호는 아직도 그녀에게 다가갈지 어머니 곁에 남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서윤은 결국 차량에 올랐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태준에게 남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를 데리러 온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량이 움직이자 저택과 검은 담장이 창밖으로 천천히 멀어졌다. 서윤은 울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해방감, 배신감,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이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은 태준은 검은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한성철 회장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정식 후계 심사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씨께서는 화윤그룹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보호라는 말을 쉽게 쓰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호받고 있었다면 지난 3년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태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 기간에는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정한 규칙이죠? 회장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규칙이 더 있습니까? 태준은 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가방에서 검은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뜯겨나간 마지막 장의 흔적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최종 관찰이라는 두 단어, 그리고 해숙이 누군가에게 약속받았다는 자금 지원, 태준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혼 시각, 서로 무관해 보이던 조각들이 차갑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차량은 서울 중심부를 향해 속도를 높였지만 서윤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강태준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부터 저를 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정면에서 볼 때보다 훨씬 어두웠다. 마침내 그가 낮게 말했다. 아가씨께서 이준호 씨를 만나기 전부터였습니다. 아가씨께서 이준호 씨를 만나기 전부터였습니다. 강태준의 대답이 떨어진 뒤 차 안에는 엔진의 낮은 진동만 남았다. 한서윤은 당장 그를 추궁하지 않았다. 분노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목소리가 차분해지는 사람처럼 그녀는 검은 상자 위에 두 손을 포개고 태준의 얼굴을 관찰했다. 얼마나 전부터였죠. 태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신분 확인이 끝난 직후부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보고받았겠군요.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떠올랐다. 제 안전을 확인했다는 사람들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찻잔을 맞고 손을 다쳤을 때는 뭘 했죠? 태준의 턱선이 굳었다. 그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감시는 무능했거나 필요한 것만 보도록 설계된 거네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봉투를 앞으로 밀었다. 회장님을 만나신 뒤 모든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기키, 당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하면 곤란한 겁니까? 서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량이 한남동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높은 담장과 보안 초소가 나타났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던 날, 서윤은 거대한 철문 앞에서 자신이 길을 잘못 든 줄 알았다. 오늘 철문은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소리 없이 열렸지만 환영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은 이준호의 집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몰래 들여다보는 방식은 더 차갑고 정교했다. 차량이 본관 앞에 멈추자 수십 명의 직원이 계단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서윤이 내리자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가씨. 완벽하게 맞춰진 목소리가 넓은 정원을 울렸다. 불과 1시간 전까지 뒷문으로 쫓겨났던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웅장한 환영이었다. 서윤은 잠시 멈추었지만 인사를 받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며 낮게 물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오늘 온다는 걸 언제 알았죠? 어제 최종 준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어제요. 네. 제 이혼 서류는 오늘 오전에야 도착했는데 태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제가 오늘 반드시 서명할 거라고 확신했군요. 태준이 계단 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질문을 피해 앞장섰다. 본관 내부에는 값비싼 그림과 조각품이 놓여 있었지만 생활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보는 분은 이준호의 집에서는 해숙의 취향이 곳곳에 넘쳐났지만 이곳은 개인의 감정이 철저히 제거된 호텔 같았다. 서윤은 안내를 맡은 직원이 자신의 취향을 묻지 않고 곧장 동쪽 별채로 짐을 옮기려 하자 멈춰 세웠다. 제 짐은 제가 확인한 뒤 옮기세요. 직원이 당황해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자연스럽게 대신 지시하려 했다. 예정된 방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서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제 짐입니다. 제게 물어보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직원은 다시 서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가씨. 서윤은 아직 방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태준은 그녀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자신의 결정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성철 회장은 서재 중앙의 긴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등이 굽지 않았고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기보다 권위를 강조하는 장식처럼 보였다. 서윤이 들어서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외손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긴 3년의 침묵이 놓여 있었다.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야위었구나. 서윤은 웃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태준이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지만 성철은 그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것만으로도 태준이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성철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맞은편을 가리켰다. 앉아라.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다. 기본적이라는 말이 어디까지죠? 시어머니가 제 출신을 들먹이며 식탁에서 쫓아낸 것까지입니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제 물건을 내던진 것까지입니까? 성철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개입하면 시험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 안에서 눌러두었던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사람이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는 게 시험입니까? 네가 화윤의 이름 없이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럼 제가 계속 견디면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고 도망치면 약한 사람입니까? 성철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검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편지 마지막 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 본부장은 제 결혼 생활을 관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규칙이 더 있습니까? 태준의 시선이 성철에게 향했다. 성철은 지팡이 손잡이를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후계자가 되려면 단지 돈을 다루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밑바닥과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한다. 그걸 가르치려고 제 삶을 실험실로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서윤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오늘 한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집에서도 제 고통을 성과처럼 평가한다면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문이 열리고 우아한 회색 정장을 입은 서미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성철의 둘째 딸이자 서윤의 이모였지만 처음 만나는 외조카를 바라보는 눈에는 따뜻함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미라는 서윤에게 다가와 양팔을 벌렸으나 서윤이 움직이지 않자 자연스럽게 손을 내렸다. 돌아오느라 고생 많았구나. 이런 날까지 싸움부터 할 필요는 없잖니. 서윤은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제가 돌아오는 날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하지. 네가 결정을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이혼할 것도요. 미라는 아주 짧게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집안이 너를 붙잡을 리 없다는 건 모두 알고 있었어. 서윤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미라는 오히려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성철을 향했다. 아버지, 지금은 아이를 몰아붙일 때가 아니에요. 3년 동안 평범한 집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평범한 집안이라는 표현에는 명진을 내려다보는 오만이 묻어 있었다. 미라는 서윤의 손등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발견하고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자연스럽게 피했다. 이 상처에 대해 알고 계세요. 무슨 상처인지 어떻게 알겠니? 방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요. 이 상처에 대해 이 상처에는 미란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곁에 있던 태준이 두 사람을 조용히 살폈다. 성철은 긴 대화를 끝내려는 듯 서류 한 부를 꺼냈다. 그는 서윤에게 바로 회장직이나 지분 전부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틀 뒤 열릴 이사회에서 그녀의 후계 자격을 공식 발표하되 향후 60일 동안 경영 능력과 윤리적 판단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미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혈통은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지는 못해. 이사회 사람들은 네가 누구의 딸인지보다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할 거야. 서윤은 그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다만 저를 시험하는 규칙은 앞으로 전부 공개해 주세요. 성철이 휴식을 위해 서재를 나간 뒤 태주는 서윤을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고층 건물과 한강이 보였지만 서윤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얇은 계약서에 머물렀다. 태주는 이사회 발표 전까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의결권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가씨의 존재가 공개되면 부회장 측과 기존 주주들이 즉시 움직일 겁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요청을 직접 처리하시면 위험합니다. 서윤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읽었다. 60일 동안 제 지분의 의결권을 본부장님이 대리한다는 내용이네요. 임시조치입니다. 임시라는 단어가 계약서에는 없는데요. 태준의 눈이 좁아졌다. 서윤은 문서의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변화의 판단은 대리인에게 있다. 결국 본부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화윤의 구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 권한부터 넘겨야 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은 계약서를 덮었다. 다들 그 말을 좋아하네요. 저를 보호한다면서 제가 무엇을 알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결정할지 대신 정하죠. 태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 사회는 전쟁터입니다. 감정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제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제 표를 맡기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겠죠. 그녀는 서명란을 비워둔 채 계약서를 태준 쪽으로 밀었다. 거절합니다. 태준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처럼 잠시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누구도 그가 준비한 선택지를 이렇게 간단히 거부하지 못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60일 동안 제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궁금하다면 옆에서 지켜보세요. 대신 제 손을 묶지는 마세요. 그날 오후 서윤은 예정에도 없던 경영보고 회의에 참석했다. 미라는 그녀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질 것을 권했지만 서윤은 명진 유통의 이름이 검토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을 보고 직접 회의실로 향했다. 대형 화면에는 화윤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명진의 채권과 유통망 인수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었다. 임원들은 새로 등장한 상속녀가 이혼한 시댁 회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할지 눈치를 살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진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어 추가 지원 없이는 3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전체 유통망을 인수하면 수도권 물류망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라는 서윤을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마침 네가 그 집 사정을
잘 알겠구나.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할 수 있겠니? 도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화면에 표시된 계약 목록을 자세히 살폈다. 명진에서 생활하는 동안 준호가 밤마다 검토하던 서류와 해숙이 자랑하던 신규 사업들이 떠올랐다. 몇몇 납품업체의 이름은 기억과 달랐다. 서윤은 자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세 업체는 실제 제조시설이 없을 겁니다. 담당 임원이 놀라 물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명진 집안의 제사와 행사 물품을 공급한다고 들었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직원도 창고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 금액만 반복해서 늘어났어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준이 자료를 빠르게 넘기더니 해당 업체들이 같은 법률사무소와 회계 대리인을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미라는 처음으로 미소를 거두었다. 서윤은 감정적인 보복 대신 계약 구조와 납품 단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명진 경영진의 책임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전체 지원을 중단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결정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한 임원이 누구의 승인으로 지시하느냐고 묻자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직 승인권은 없습니다. 그러니 공식 제안으로 기록해주세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윤을 따라잡았다. 명진 내부 계약을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은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집에서는 제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말을 걸지 않으니 듣지 않는다고도 믿었고요. 오늘 판단은 적절했습니다. 칭찬입니까? 관찰보고입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만 안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그녀가 명진을 당장 무너뜨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까?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용서는 책임을 확인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예요. 저는 오해숙 씨가 미워요. 이준호 씨에게도 실망했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얼굴도 모르는 직원들의 삶까지 없애고 싶지는 않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생각보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점이 예상 밖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직전 서윤이 물었다. 그런데 회의 자료에 있던 세빛 컨설팅이라는 회사 화윤과 거래한 적 있습니까?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왜 묻습니까? 명진의 세 업체가 모두 그곳에서 경영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태준은 곧장 나가지 않았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한 뒤 제게 직접 보고하세요.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빼지 말고요. 태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서윤은 그가 회사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 무렵 별채로 돌아온 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 이준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마지막에는 짧은 메시지도 있었다.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줘. 이룬 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경호 책임자에게 준호가 방문하면 자신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책임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태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제 방문객인데 왜 강 본부장의 승인이 필요하죠? 본부장님께서 외부 접촉을 제한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곧장 본관의 전략실로 향했다. 태준은 여러 화면 앞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고 서윤이 들어서자 직원들을 내보냈다. 이준호 씨가 왔었습니까?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정문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왜 제게 알리지 않았죠? 지금 만나시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본부장님께 맡겼습니까? 아가씨를 보호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서윤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아직도 보호와 통제를 구분하지 못하네요. 그 남자는 오늘 아가씨를 버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지 말지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도 낮아졌다. 이준호는 명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겁니다. 후회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확인할 일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태준은 그녀를 안전한 범위 안에 두려 했고 서유는 그 범위 자체를 또 다른 감옥으로 느끼고 있었다. 결국 태준이 먼저 한 발 물러섰다. 앞으로는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만 하지 말고 허락을 구하세요. 제 삶에 개입하려면. 태준의 사무실을 나가려던 서유는 책상 한쪽에 놓인 열린 서류철을 보았다. 직원이 급히 치우지 못한 듯 첫 장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문서 상단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준호를 처음 만난 날보다 2달 전이었다. 아래에는 서윤이 인천의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웃고 있었다. 서윤이 서류철에 손을 뻗자 태준이 빠르게 그것을 덮었다. 그게 뭡니까? 과거 신변 조사 자료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 확인했다고 했죠. 처음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했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네요. 제 신변에 관한 자료니까. 태준은 서류철을 서랍 안에 넣고 잠갔다. 회장님의 승인이 필요한 기밀입니다. 서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다. 제 삶이 저한테는 기밀이라는 뜻이군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걷던 중 휴대전화에 세빛 컨설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도착했다.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명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지만 연락처로 등록된 사무실 주소가 화윤그룹 별관의 한 층과 일치했다. 해당 층의 사용 부서는 부회장 비서실이었다. 서밀한의 직속 조직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확대해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그때 뒤쪽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회사 내부까지 조사하고 있니? 서윤이 돌아보자 미란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적응이 빠르구나. 다만 사람을 너무 의심하면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 서윤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반대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면 제 삶을 누가 설계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겠죠. 미란의 눈동자에서 웃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 짧은 순간 서윤은 확신했다. 자신이 떠나온 결혼과 이제 들어온 왕좌 사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손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배정된 침실을 거부하고 외할머니가 생전에 사용했다는 작은 방을 선택했다. 직원들은 상속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이라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화려한 공간보다 문을 스스로 잠글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서윤은 책상 위에 검은 상자와 이혼 합의서, 사본 세빛 컨설팅의 주소를 나란히 놓았다. 세 물건은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났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누군가는 그녀가 명진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돈을 공급했으며 누군가는 정확히 오늘 그녀가 이혼할 것을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본관 전략실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는 태준이 잠가버린 신변 조사 자료가 있었다. 서윤은 준호에게서 다시 걸려온 전화를 이번에는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린 뒤 준호가 말했다. 서윤아,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찾았어. 내 사진이 있었어. 우리가 만나기 전 날짜가 찍힌 사진이야. 서윤의 손가락이 굳었다. 누가 보낸 건데 발신인은 없었어. 그런데 봉투에 화윤 별관 주소가 적혀 있어. 그녀가 세빛 컨설팅의 주소를 읽어주자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주소야. 통화가 끝난 뒤 서윤은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만남의 장소와 시간, 심지어 사랑이 자라날 토양까지 미리 골라놓았다면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라 부를 수 있을까? 서윤은 검은 상자에 뜯긴 자리를 손끝으로 훑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규칙을 정할 거야.
본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지만 강태준의 사무실만은 끝까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의 이름은 화윤그룹 공식 발표보다 먼저 모든 뉴스 화면을 뒤덮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화윤 상속녀 신분 숨기고 시댁기업 잠입, 사랑인가, 산업 스파이인가. 누군가가 이준호와 서윤이 처음 만났던 인천의 작은 서점 사진을 언론에 넘겼고, 사진 한쪽에는 화윤 전략실 직원으로 확인된 남자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방송 패널들은 서윤이 명진 유통의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한 것처럼 떠들어댔다. 화윤 본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이사회는 예정된 후계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서윤은 별채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면 속 진행자가 이준호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결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리모컨 위에서 굳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준호는 명진 본사 앞에 서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준비된 문장을 읽듯 단정했다. 저는 전처 한서윤 씨가 화윤그룹 상속녀라는 사실을 결혼 기간 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발견된 자료를 보면 저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자가 서윤이 명진의 정보를 빼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망설임 뒤에 나온 대답은 칼날보다 정확하게 서윤의 가슴을 갈랐다.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역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윤은 텔레비전을 껐다. 방 안은 조용해졌지만 준호의 마지막 말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전날 밤 그는 어머니의 방에서 자신을 촬영한 사진을 찾았다며 다급하게 전화했다. 그때만 해도 준호는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는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가장 쉬운 선택을 했다. 서윤을 의심받게 두는 것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과 홍보실장 법무팀 직원들이 들어왔다. 태준은 인사도 생략한 채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원본은 3년 전 전략실 외주조사팀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언론에 전달된 경로는 추적 중입니다. 서윤이 물었다. 외주조사팀이 왜 제가 준호 씨를 만나는 장면을 찍었죠? 태준은 홍보실장에게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그 행동만으로 질문의 답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임을 알았다. 법무팀 직원까지 나간 뒤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만남을 유도한 사람이 화윤 쪽에 있었습니다. 유도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서점에서 진행된 소규모 출판 행사에 이준호 씨가 참석하도록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아가씨께도 같은 행사를 추천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당시에는 회장님의 후계 검증 절차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네. 서윤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말렸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은 지켜보고 있었군요. 만남을 만들었지만 감정까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말이 변명이라고 생각하나요? 오전 10시에 열린 긴급 경영회의에서는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 움직였다. 화윤금융의 주가는 발표 직후 크게 흔들렸고 해외 파트너 두 곳이 후계 구도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구했다. 썸이라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서윤의 맞은편 자리를 비워둔 채 임원들의 불안을 차분히 키웠다. 이번 사태는 개인적인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녀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후계자와 결혼했고 그 기간에 화윤의 조사 인력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시장은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할 겁니다. 서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미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몸이 좋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됐어.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의도를 결정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한 사회이사가 명진 인수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사는 오히려
명진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즉시 끊어 화윤이 정보를 노렸다는 의혹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의 기자회견을 다시 본 서윤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켜고 명진에 제공된 신용한도와 긴급 운영자금 내역을 확인했다. 명진에 대한 신규 자금 집행을 전면 중단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태준이 즉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란의 입가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떠올랐다. 서윤은 더 차갑게 말을 이었다. 기존 계약도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회수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렇게 하면 명진은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만든 문제예요. 명진 경영진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납품업체와 물류 직원들이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서윤은 그를 노려보았다. 어제는 제가 명진을 보호해서 의외라고 하더니 오늘은 왜 그 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죠? 그 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가씨가 후회할 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태준의 말은 옳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윤은 더 화가 났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순간까지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고 그녀는 언제나 설명을 뒤늦게 듣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회의를 중단한 뒤 태준을 별도 회의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명진 지원 중단 지시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왜 저와 이준호를 만나게 했습니까? 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당시 회장님은 아가씨께서 화윤의 지분을 알고 난 뒤에도 평범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일정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정 조건이라니요. 재벌가 핵심 인물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강한 집안의 후계자. 아가씨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관계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사람을 배우자로 고른 게 아니라 실험 환경을 골랐군요. 처음 만날 기회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두 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문을 하나 열어두고 제가 그 문으로 들어갔으니 전부 제 선택이라는 겁니까? 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때 이것이 아가씨를 위한 검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나친 개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쳤다는 말로 끝낼 수 있나요? 서윤은 손등에 희미한 흉터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보고서를 읽던 동안 저는 그 집에서 매일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준호가 언젠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며 버텼고요. 그 믿음까지 당신들의 자료였습니까?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그 침묵에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답을 들었다. 오후가 되자 더 나쁜 자료가 공개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서윤이 명진 내부에서 작성한 개인 메모 일부를 언론에 넘겼다. 결혼 기간 동안 그녀가 명진의 허위 납품업체와 비정상적인 계약 단가를 기록한 노트였다. 서윤은 언젠가 준호가 회사 문제로 곤란해질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적어둔 것이었지만 언론은 이를 산업정보 수집 기록으로 규정했다. 명진 측은 공식 입장에서 서윤이 회사 문서에 무단 접근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화윤 이사회는 후계 심사를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서윤의 임시 출입 권한까지 제한하려 했다. 미라는 기자들 앞에서 외조카를 보호하겠다며 따뜻한 말을 했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냉정하게 서윤의 경영 참여 중단을 제안했다. 서윤이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 쉬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권을 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요. 서윤은 유리벽 밖에서 그 말을 들었다. 자신을 약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미라는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져갈 수 있었다. 서윤은 회의실로 들어가 명진 지원 중단 지시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모든 결정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았다. 지금 자금 회수를 강행하면 부회장님이 원하는 증거를 직접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으로 보일 겁니다.
비켜요, 서윤 씨. 그가 처음으로 직함 없이 이름을 불렀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지금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럼 후계자로서 명령하겠습니다. 비키세요.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가 정한 벽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서윤은 본관 전략실로 향했다. 이전에 보았던 신변 조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태준의 사무실 서랍은 비어 있었고 전산 기록의 열람 권한도 차단되어 있었다. 서윤은 정보보안 책임자를 불러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모든 문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책임자는 회장과 전략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제 인생을 조사한 보고서인데 제가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전략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감사 권한을 이용해 관련 문서 목록을 직접 요청했다. 명진의 허위 계약 자료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감사 절차가 도움이 되었다. 태준이 보고를 받고 달려왔을 때 서윤은 이미 봉인된 문서 보관실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여세요. 지금 공개하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저한테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 안에는 아가씨 개인의 기록뿐 아니라 회장님의 비공개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봐야겠어요. 태준이 보안 직원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자 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화윤그룹은 후계자 후보를 몰래 감시한 뒤 당사자에게 기록을 숨긴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누가 더 곤란할까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결국 직원들을 내보내고 자신의 카드로 문을 열었다.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서윤은 거절하지 않았다. 이제 그가 무엇을 숨기는지 직접 지켜봐야 했다. 보관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여러 개의 검은 서류 상자가 있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서윤이 인천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과 카드, 사용 내역, 통화 상대 목록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이준호와의 첫 만남부터 교제, 결혼,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각 보고서에는 그녀의 표정과 반응까지 평가되어 있었다. 대상자는 경제적 배경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계를 지속함. 대상자는 상대 가족의 신분 차별 발언에 즉각 반발하지 않고 관계 유지를 선택함. 대상자는 고립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 서윤은 문장을 읽을수록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다. 자신에게는 사랑이었던 순간들이 타인에게는 행동 변화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준호에게 처음 사랑한다고 말했던 날도, 결혼 전날 불안해서 울었던 밤도, 시댁에서 처음 쫓겨나 외할머니 묘소 앞에 앉아있던 날도 모두 날짜와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도 안전 확인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 서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초기 보고 범위를 넘어선 자료가 있다는 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거짓말. 처음부터 전부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결혼이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겠죠. 태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서윤은 가장 아래에 놓인 파일을 꺼냈다. 표지에는 후계 검증 대상, 감정, 안정성 평가라는 제목과 함께 강태준의 서명이 있었다. 파일 속 보고서는 태준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 시댁의 모욕을 견디는 이유를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배우자에 대한 비정상적 신뢰라고 분석했다. 그녀가 친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환경이 결혼 관계에 대한 집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적절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대상자가 관계를 포기하는 시점과 권력 선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서윤은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적절한 압박이라니요. 태준이 파일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그 문서는 초기에 작성한 가설입니다. 실제 압박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가설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남편을 포기하는지 궁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당신 서명이 있어요. 저는 아가씨의 선택 패턴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해숙에게 돈을 주거나 모욕을 유도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계산했겠죠. 태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서유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썸이란 비서실이 전략실에 보낸 협조 요청이었다. 가족 내부 긴장도 상향 필요. 관계 단절 가능성 확인 전까지 외부 개입 금지. 문서의 일부는 지워져 있었지만 미란의 전자승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그것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굳어졌다. 이건 제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당신도 누군가의 도구였네요. 서윤 씨, 이 자료를 가지고 부회장님과 회장님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니, 도이마, 부이마, 아마니니, 도이마, 아마니니, 도이미. 지금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제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항상 저를 위한 계획이었다고 말했으니까. 그때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준호였다. 그녀는 한참 망설인 뒤 전화를 받았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의 계좌에서 세빛 컨설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을 찾았다고 말했다. 첫 입금은 서윤과 준호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다. 이후 해숙이 서윤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에서 내쫓았던 시기마다 금액이 커졌다. 서윤은 전화를 스피커로 전환했다.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준호는 어머니를 추궁했지만 해숙은 화윤의 누군가가 명진을 지원하는 대가로 서윤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했다고 실토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지만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야. 서윤은 눈을 감았다. 오늘 기자회견은 왜 했어? 어머니가 명진을 지키려면 화윤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어. 네가 먼저 우리를 이용한 거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믿었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선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준호는 만나서 모든 증거를 넘기겠다고 했다. 서윤은 내일 변호인을 통해 받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태주는 즉시 보안팀을 보내 해숙의 계좌와 세빛 컨설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상황을 통제하려는 순간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팀과 외부 감사인이 움직일 겁니다. 당신은 빠지세요. 지금 저를 배제하면 부회장님이 먼저 대응합니다. 당신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주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보관실 밖으로 나온 서윤은 전략실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태준에게 임시 후계자 전환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태준은 그녀를 따라 복도 끝까지 왔다. 저를 해임할 권한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이사회에 공식 요청할 겁니다. 제가 빠지면 아가씨를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당신이 계속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보호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 선택을 빼앗긴 것에 화가 난 거예요.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마지막 순간 손을 멈췄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본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진심이 과거의 행동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태주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아가씨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매달리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결국 권력을 포기할 거라고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명진회의에서 아가씨가 직원들을 살리려는 걸 봤습니다. 오늘 자금 회수를 막은 것도 회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가씨가 분노에 자신을 잃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어달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도 같은 이유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이유가 달라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식이 그대로니까. 그녀는 전략실 출입 카드를 그의 손에서 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부터 제 일정 연락 의사결정에 접근하지 마세요. 그날 밤 서윤은 명진 자금 회수 지시를 철회했다. 대신 외부 회계법인과 노동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조사를 제안하고 경영진 책임과 직원 보호 방안을 분리하라는 문서를 직접 작성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준호의 기자회견을 떠올릴 때마다 배신감이 올라왔고 해숙의 계좌를 생각하면 당장 모든 지원을 끊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을 실험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삶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문서 마지막 줄에 서명한 뒤 서윤은 검은 상자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뜯겨나간 마지막 장 아래에는 희미한 눌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연필을 옆으로 눕혀 종이 위를 조심스럽게 문지르자 사라진 문장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후계자는 자신을 해친 자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으로 누구를 살릴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이 내용을 감추고 그녀가 복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다고 알렸다. 서밀한 측이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제출한 것이었다. 한서윤의 윤리성 검증 실패와 후계 심사 중단, 그리고 임시 경영권을 강태준에게 이전하는 안건이었다. 서윤은 문서를 마지막 장까지 읽은 뒤 조용히 웃었다. 태준을 자신의 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자신이 그를 의심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건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태준은 한서윤의 검증 실패 시 화윤그룹의 공식 승계권을 갖는다. 서윤은 창밖 전략실을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태준이 단지 자신을 감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질 경우 왕좌를 차지하도록 준비된 대체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준이 한서윤의 실패 시 공식 승계권을 가진다는 문장을 확인한 순간 서윤은 분노보다 먼저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을 느꼈다. 너무 많은 배신이 한꺼번에 드러나면 마음은 오히려 감정을 멈추는 법이었다. 그녀는 긴급 안건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다. 문서에는 태준이 지난 10여 년 동안 화윤의 경영 수업을 받아왔으며 혈족 후계자가 윤리 검증에 실패할 경우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승계자로 지정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서윤은 곧바로 성철의 서재로 향했지만 회장은 병원 검진을 이유로 외출한 상태였다. 미란의 비서실은 다음날 오전 이사회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고 태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사무실과 집무용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모두 꺼져 있었다. 그가 자신을 피해 도망친 것인지 미란에게 먼저 움직이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외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직원이 오래된 주소록 하나를 가져왔다. 첫 장에는 외할머니가 생전에 신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에 화윤가 신탁관리인 윤정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서윤은 곧바로 번호를 확인했다. 전화를 받은 노인은 그녀의 이름을 듣자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을 찾으시는군요. 서윤은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정호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회장님이 제게 맡긴 봉인본이 있습니다. 다만 아가씨께 직접 전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아가씨가 스스로 의심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외부 경호 없이 한강 북쪽의 오래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태준에게 자신의 이동을 알리지 않았고 화윤 차량도 사용하지 않았다. 윤정호의 사무실은 화려한 본사와 달리 낡은 책장과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철제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냈다. 봉투에는 한성철의 친필로 한서윤, 본인 왜 개봉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이 봉인을 뜯자 3년 전 받았던 편지에 완전한 원본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진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후계 검증은 재산과 신분을 감춘 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며 어떤 형태의 학대나 강제된 희생도 검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가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관계를 스스로 종료하고도 권력을 사적 복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종 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문장을 읽다가 손을 멈췄다. 제가 3년을 견뎌야 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네요. 윤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원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제가 견딜수록 좋은 시험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원본은 회장님과 저, 그리고 당시 후계검증위원회 간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간사가 누구였습니까? 윤정호는 무겁게 답했다. 썸이란 부회장입니다. 그는 추가로 보관해둔 회의록을 건넸다. 미라는 초기 회의에서 서윤이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적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은 이를 거부했지만 이후 검증 실무가 미란의 비서실로 넘어가면서 기록 일부가 변경되었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이혼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이혼하도록 몰아붙인 것도 같은 사람이었군요. 윤정호는 또 하나의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빛 컨설팅을 통해 오해숙에게 전달된 자금의 흐름과 미란 비서실의 승인 기록이 담겨 있었다. 최초 지급 명목은 명진의 경영자문이었지만 실제 사용 조건에는 서윤의 가정 내 고립을 강화하고 배우자의 보호 개입을 차단한다는 문구가 암호화된 내부 메모로 남아 있었다. 미라는 해숙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명진이 필요한 시점마다 자금을 제공하고 서윤이 집을 떠나려 할 때마다 지원 연장을 미끼로 관계를 유지하게 했다. 최종 단계에서는 해숙에게 이혼 서명을 받아내면 긴급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3년간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해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준호에게 자신을 붙잡으라고 했던 날, 며칠 뒤 다시 집을 나가라고 몰아붙였던 날, 매번 명진의 자금 사정이 변하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은 우발적인 악의가 아니라 금액과 조건에 따라 조절된 것이었다. 윤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부회장님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서 공개해야 합니다. 가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한 사람의 삶을 흔들었다면 그 가문은 이미 잘못 서 있는 겁니다. 그녀는 원본 편지와 저장 장치를 챙기며 덧붙였다. 다만 명진 직원들과 협력업체가 함께 무너지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책임질 사람과 살아남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서자 검은 차량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태준이 내렸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평소 빈틈없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윤은 경계하듯 멈췄다. 어떻게 찾았어요? 윤정호 변호사 사무실 주변 보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또 제 행적을 추적했군요. 태준은 그 비난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제 실패 뒤에 왕좌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죠?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서윤의 숨을 막히게 했다. 태준은 자신이 10대 시절부터 화윤의 후계자로 길러졌으며 서윤이 발견된 뒤 모든 지위가 잠정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이 평범한 삶을 선택하거나 검증에서 실패하면
자신이 승계자가 될 것이라 믿었다. 아가씨를 처음 조사할 때 저는 당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권력 앞에서 흔들리거나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깨뜨린 뒤 화윤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서윤이 서늘하게 웃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 유리했겠네요. 맞습니다. 태주는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결권 위임서도 준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아가씨가 제게 권한을 맡기면 저는 사실상 화윤을 계속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말하죠? 더 늦으면 사랑한다는 말조차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지금 사랑을 말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달라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태주는 미란이 자신에게도 일부 자료를 숨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서윤의 행동을 분석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해숙에게 자금을 지급해 고립과 모욕을 유도한 사실은 최근 보관실 문서를 통해 처음 알았다. 그럼에도 자신은 무죄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서윤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성향을 분석했고 미라는 그 자료를 이용해 압박의 강도를 조절했다. 제가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칼을 만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얇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보관실 문서의 원본 복사본과 미란이 삭제하려 한 내부 승인 기록,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의결권 이전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다. 부회장님이 오늘 새벽 서버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사했습니다. 서윤은 저장 장치를 받지 않았다. 부회장님이 왜 이걸 저한테 주죠? 내일 이사회에서 부회장님은 아가씨가 개인적 복수에 빠져 윤리 검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승계권은 제게 넘어옵니다. 당신이 원하던 결과 아닌가요? 태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가씨의 실패를 이용해 얻는 자리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권리 포기서도 꺼냈다. 서윤이 후계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자신은 자동 승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결정을 믿고 싶었지만 믿음이라는 감정은 이미 너무 많이 이용당했다. 이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제 옆에 서는 것도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압니다. 그럼 제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태주는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오전 화윤 본사 최상층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미라는 서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사들에게 전날 자금 회수 지시를 근거로 그녀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대형 화면에는 명진을 즉시 압박하려 했던 서윤의 발언 일부만 편집되어 재생됐다. 미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후계자가 사적 원한으로 계열 금융사를 움직이려 한다면 수만 명의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안타깝지만 서윤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회장석에 앉아 있었으나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미란의 말을 막지 않았다. 이사들이 표결을 준비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 뒤에는 외부 감사인과 노동대표 윤정호가 함께 있었다. 태주는 회의실 가장 뒤편에 서 있었지만 서윤의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가족회의에 외부 사람들을 왜 데려왔니? 서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원본 편지를 화면에 띄웠다. 오늘은 가족회의가 아니라 화윤이 한 사람의 삶을 경영도구로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삭제된 마지막 장과 공식 보관본을 비교해 보여주었다. 이어 세빛 컨설팅의 자금 흐름, 해숙에게 전달된 조건부 지원, 미란 비서실의 승인 기록을 차례로 공개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란은 즉시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윤정호는 봉인 절차와 보관 기록을 설명했고 외부 감사인은 거래 내역이 실제 은행 기록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미라는 더 이상 부드러운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압력을 높였어. 하지만 네가 화윤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필요했어.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사람이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서윤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사서 저를 모욕하게 했습니까? 나는 내게 기회를 준 거야. 그 집을 떠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었어. 돌아오면 제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남아있으면 더 망가졌겠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모가 원하는 증거가 만들어지는 시험이었어요. 미라는 탁자를 짚고 일어났다. 나는 이 회사를 20년 동안 지켰어. 내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가 무너졌을 때 해외 채권자들이 회사를 찢어가려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만 봤어. 그런데 네가 나타나자 내 모든 시간이 혈통 한 줄보다 가벼워졌지.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상처가 드러났다. 나는 네가 얼마나 쉽게 왕좌를 받는지 견딜 수 없었어. 서유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가 면죄부는 아니었다. 제가 쉽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왕좌로 오는 길에 제 존엄이 거래됐습니다. 미라는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그래서 이제 명진을 살리겠다는 거니? 너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후계자 흉내를 내면서 서유는 준비해온 사업계획서를 화면에 띄웠다. 명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서윤의 계획은 명진 유통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허위 계약과 가족 소유 법인에 연결된 자산은 즉시 동결하고 오해숙과 기존 경영진의 의결권을 박탈한다. 정상적인 물류와 납품 조직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화윤이 한시적으로 운용자금을 제공하되 노동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감시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부실을 만든 경영진은 손실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고 보유 자산을 처분해 채무 일부를 상환해야 했다. 한 이사가 수익성이 낮다고 지적하자 서유는 준비된 수치를 제시했다. 전체 청산보다 공급망을 유지하는 편이 화윤의 손실을 줄이고 수도권 유통망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녀는 전날 분노 속에서 전면 자금 회수를 지시하려 했던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뻔했습니다. 저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사람들은 제 이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직원들입니다. 후계자의 윤리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도 피해의 범위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미란이 그녀를 복수로 끌어내리려 한 계획은 오히려 서윤의 선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서윤은 이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삶을 파괴한 방식과 잘못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려는 방식을 비교해 표결해 주십시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변호인과 함께였고 얼굴은 며칠 사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해숙은 아들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명진의 지분과 가족관계를 모두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준호는 세비 컨설팅의 계약서와 어머니의 통화 녹음을 제출했다. 녹음 속 해숙은 서윤을 집에서 내보내면 지원 심사를 통과시켜주겠다는 미란 측 비서의 말을 확인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저는 조작된 환경에서 서윤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그녀를 지키지 않은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고 화윤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제 비겁함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미라는 명진 후계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공격했지만 준호는 자신이 명진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제가 후계자로 남으면 이 증언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의 선택은 늦었고
늦은 용기가 과거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진실을 완성하는 데는 필요했다. 이사회는 1시간의 비공개 논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미란의 직무 정지와 외부 조사 개시 안건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서윤의 후계 심사를 계속할 것인지 묻는 표결에서도 다수의 이사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한씨 가문의 혈통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제시한 구조조정 계획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태도였다. 마지막 안건은 태준의 자동 승계권이었다. 미란이 직무 정족하기 직전까지도 그 조항을 이용해 서윤과 태준을 갈라놓으려 했던 만큼 이사들은 그의 입장을 요구했다. 태준은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와 준비해온 권리 포기서를 제출했다. 저는 한서윤 씨의 검증 실패를 전제로 부여된 승계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과거 감시보고서 작성과 의결권 위임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계 전환 업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성철이 처음으로 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네가 그 권리를 포기하면 화윤에서 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태준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제 자리가 아니었던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표결이 끝난 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고 미라는 조사팀과 함께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다. 성철은 서윤에게 다가와 자신이 시험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란의 폭주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나는 네가 강해지기를 바랐다. 서윤은 차갑게 답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건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성철은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후계자가 된다면 비밀 검증 제도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없애겠다고 통보했다. 회장은 처음에는 반발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은 서윤과 태준뿐이었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태준은 그녀에게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다. 부채, 서윤도 그에게 권리를 포기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결정은 훌륭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관찰 보고입니까? 태준의 얼굴에 씁쓸한 기색이 스쳤다. 아닙니다. 이제 그런 보고는 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겪은 일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당신은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정보를 보고 무엇을 선택할지 계속 결정하려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태준은 반박하지 않았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잘못 배웠습니다. 그 말도 지금은 답이 아니에요. 서윤은 그제야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제 곁에 있고 싶은지는 당신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곁에 있어도 되는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기다린다는 말도 약속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 삶을 사세요. 제가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달라지기 위해서. 태준은 대답 대신 집무실 출입 카드와 후계 전환실 열쇠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보다 먼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문 앞에서 멈췄다. 서윤이 나가도 좋다고 말한 뒤에야 그는 회의실을 떠났다. 혼자 남은 서윤은 원본 편지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후계자는 자신을 해친 자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으로 누구를 살릴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년 전 누군가는 그 문장을 숨겼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종이가 없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실 끝에 있는 회장석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그 자리는 빼앗거나 지켜야 하는 왕좌처럼 보였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의 선택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의자에 불과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회의석에 앉아 명진의 구조조정 세부안을 다시 검토했다. 오해숙과 준호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미란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태준과 자신의 관계가 남아있을지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상처를 시험 문제로 만들 수 없었다. 서윤은 문서 첫 장에 새로운 원칙을 적었다. 권력은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권력은 책임을 피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주고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이혼 합의서 위에 남긴 이름과 달랐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실험 대상도 아닌 한서윤 자신의 이름이었다. 서미란의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화윤그룹 내부 조사는 빠르게 시작되었다. 세비 컨설팅을 거쳐 명진 유통으로 흘러간 자금, 오해숙에게 전달된 조건부 지원 후계, 검증 보고서의 변경 과정이 차례로 확인되었다. 미라는 모든 책임을 비서실 직원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사위원회 앞에서 자신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인정했지만 끝까지 그것이 화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 적이 없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려 했을 뿐이야. 한서윤은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미란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패배감이 짙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사실보다 아무런 경력도 없다고 무시했던 서윤에게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더 견디지 못하는 듯 했다. 조사가 끝난 뒤 미라는 복도에서 서윤을 불러 세웠다. 이제 만족하니? 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만족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도 이모가 잃은 건 원래 영원히 가질 수 없었던 권력이에요. 제가 잃은 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란의 입술이 굳었다. 서윤은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도 이모를 파괴하기 위해 회사 돈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라는 그 말을 자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윤 역시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분노와 책임을 구분했을 뿐이었다. 명진 유통의 재편도 시작되었다. 오해숙과 친족들이 지배하던 법인들은 거래가 중단되었고 허위 납품 계약에 연결된 자산은 처분 대상이 되었다. 해숙은 개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과 지분 일부를 내놓아야 했으며 경영에 참여할 권리도 잃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물류센터와 지역 납품망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를 피했고 협력업체 대표들은 처음으로 경영감시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윤이 현장을 방문한 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자신들을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그 표현을 바로잡았다. 제가 여러분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정상적인 사업을 잘못을 저지른 경영진과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화윤의 이름에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잘못된 지시를 받으면 기록하고 문제를 제기하라고 말했다. 명진의 한 오래된 관리자는 눈물을 삼키며 해숙에게 반대하지 못했던 과거를 사과했다. 서윤은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 쉽게 위로하지도 않았다. 침묵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침묵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유보다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 말은 직원에게 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서윤은 더 이상 견디는 것을 사랑이나 책임으로 포장하지 않기로 했다. 오해숙은 모든 것이 정리되기 전에 한남동 별채를 찾아왔다. 이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자 해숙은 서윤 앞에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소리쳤다. 서윤은 결국
응접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해숙은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을 모았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도은의 눈이 멀었어. 명진이 무너지면 준호 인생도 끝날 것 같아서 그랬다. 서윤은 차를 따르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 인생은 끝나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해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에는 겁만 주려고 했어. 네가 조금 고생하다가 스스로 나가면 모두 해결될 줄 알았어. 제가 나가지 않으니까 더 심하게 하셨죠.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약속했어. 나는 회사와 아들을 지켜야 했어. 서윤은 그 말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미란도 화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고 준호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늘 지키고 싶은 것을 앞세워 자신이 해친 사람을 지웠다. 해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명진을 준호에게 돌려주면 평생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서윤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제가 가난한 며느리였을 때는 제 무릎을 보며 웃으셨죠. 지금 본인이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해숙에게 법적이고 경영상의 판단은 조사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개인적인 용서를 구하러 오지 말라고 했다. 해숙이 떠난 뒤에도 서윤은 한동안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통쾌하지 않았다. 상대의 몰락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이준호는 명진의 경영권을 포기한 뒤 재편 법인의 일반 직원으로 남겠다고 신청했다. 처음에는 이사회가 그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서윤은 그가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준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없이 물류 현장에서 다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화윤 본사 앞에서 서윤을 기다렸다. 예전의 고급 세단도 수행원도 없었다. 손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만 들려 있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윤은 경호원을 물린 뒤 그와 마주섰다. 준호는 자신이 사랑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너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지키려던 가족도 회사도 결국 내 비겁함을 숨기는 벽이었어.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준호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막았다. 그러지 마.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신이 지금 후회하는 이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인지 내가 화윤의 상속녀가 되었기 때문인지 나도 구분할 수 없어. 준호는 급히 부정했지만 서윤은 말을 이었다. 더 중요한 건 나도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이 잃은 건 화윤의 후계자가 아니야. 식탁 아래에서 손을 떨면서도 당신이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던 아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윤은 결혼 반지를 받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좋은 기억까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좋은 기억이 나쁜 선택의 책임을 없애주지도 않아. 그녀는 준호에게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본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성철 회장은 공식 이사회에서 후계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비밀스러운 규칙이 미란에게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서윤은 그 사과만으로 후계자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오너 일가와 독립된 윤리위원회를 만들 것, 가족의 지시만으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할 것, 후계자는 혈통이 아니라 공개된 경영 기준과 이사회 평가를 함께 거치도록 할 것. 일부 원로 이사들은 한씨 가문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상처 입힐 수 있다면 그 전통은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성철은 외손녀가 자신이 만든 왕좌를 받기 전에 왕좌의 구조부터 부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결국 조건을 수락했다. 공식 취임식 날 그는 서윤에게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했던 브로치를 건넸다. 네, 어머니도 나처럼
가족을 지킨다는 말을 싫어했다. 가족이라면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 서유는 브로치를 받았지만 곧바로 달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려고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너로 살아야지. 그 대답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조건이 붙지 않은 인정처럼 들렸다. 강태준은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계 전환 업무뿐 아니라 화윤그룹의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유는 보고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방은 이미 대부분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출입카드와 회사 명예, 휴대전화, 그리고 서윤에 관한 모든 조사 자료에 폐기 목록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망가는 겁니까? 서윤이 묻자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제가 남아있으면 아가씨의 결정에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나려고 했어요. 작별 인사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말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묘하게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태주는 자신이 가진 지분 일부를 노동안전과 구조조정,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서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평생 외면했던 책임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선택이었다. 화윤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모든 걸 미리 정하는 사람이었는데 태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하지 않은 채 가보려고 합니다. 그는 서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았다.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문 앞에서 멈춰 고개를 숙였다. 한서윤 씨가 누구의 계획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태준이 떠난 뒤 빈 사무실에는 그의 흔적보다 사라진 감시 장비와 비워진 서랍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4달이 흘렀다. 서윤은 화윤그룹의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되었지만 여전히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직원 식당에서 식사했고 주요 구조조정 안건에는 노동자 대표의 서명을 의무화했다. 언론은 그녀를 차가운 여왕이라 불렀고 일부에서는 복수 대신 명진을 살린 선택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윤은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의 삶을 숫자로만 판단하려는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어느 날 명진 재편법인의 첫 분기 보고를 받던 중 서윤은 자료 한쪽에서 태준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가 만든 독립기금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재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화윤과 계약한 사업도 아니었고 그의 이름을 홍보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서윤은 비서에게 기금 사무실 주소를 물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업무용 건물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수행원도 공식 차량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태주는 정장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화윤의 검은 칼이라 불리던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책상과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서윤을 발견하고 그대로 굳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윤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화윤이 모르는 일은 많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건물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예약된 별실도 보안 인력도 없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회사 상황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떠난 뒤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캐묻지도 않았다. 서윤은 그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편안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했던 말은 아직 유효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태준은
급히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고 그녀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나열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다. 서유는 한참 뒤 말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압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이 제 일정을 묻지 않고 알고 있으면 불안해요. 문이 잠겨 있으면 당신이 무언가를 숨긴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가까이 오는 이유가 사랑인지 잃어버린 화윤을 대신하려는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유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린다는 말은 상대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포함하니까. 태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러나 서유는 아주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대신 처음부터 알아가 봐요. 계약도 없고 관찰 보고서도 없고 다음 만남을 미리 정해놓지도 말고. 태주는 믿기 어렵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까? 오늘 저녁이 괜찮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당을 나온 뒤 태주는 습관처럼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려다 멈췄다. 서윤이 차 열쇠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수석 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운전하면 안 됩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자동차가 한강변 도로에 들어서자 서울의 불빛이 유리창을 따라 길게 흘렀다. 서윤은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지 않았다. 태준도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뒤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길을 정하지 않으셨군요. 서윤은 앞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가다가 정하면 돼요. 예전의 태준이라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서윤은 조수석에 앉은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도로에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도 숨겨진 상속녀도 누군가의 시험 대상도 아니었다. 왕좌가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고 사랑받는지 버림받는지도 그녀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목적지를 대신 선택하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한서윤 자신이었다.